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날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고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를 봉쇄하는 시대착오적인 훈령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권보호수사를 앞세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언론에 완전히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언론 정책, 언론관 좀 깊이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윤 대표님이나 네. 저나 뭐 다 언론 출신이니까 네, 네. 특히 이번에 법무부가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예. 일종의 훈령이죠. 네. 이걸 보면서 정말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자들은 그 취재원이라고 하죠. 검사라든가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은 일체 만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전문 공보관, 이른바 공보관이 네.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나 받아서 이렇게 써라.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 기자는 받아쓰기만 해라. 네. 또 다른 거는 함부로 취재해서 쓰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유신이나 예. 50 시절로 되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게는 안 했죠. 맞아요. 그때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검사들 개별 접촉도 하고 다 접촉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이번 문재인 정권의 영원한 오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촛불 정부라고 하고 문재인 정권은 얘기하자면 촛불 정부. 예. 민의를 수렴해서 만든 촛불 정부라고 자칭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설이 돼서 가장 민주주의의 퇴행적인 걸 하는 거 아니냐. 그 저는 이게 토인비가 얘기한 휴브리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자기 오만, 예. 자기 과신. 예. 그러니까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집권한 사람이 가장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그런 경우가 각 왕왕 있잖아요. 예. 외국에서도 예. 민주적으로 집권한 사람이 독재적으로 변하는 거. 프랑스 대혁명도 자유평등 박이었지만은 가장 많이 단두대에 사람들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촛불 정부라고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그런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고 봅니다. 이 정부는 언론하고 거꾸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에이브럼 링컨이 돌아가지고 나서 유품 3가지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손수건하고 주머니 칼하고 꼬기꼬기한 신문지가 하나 있대요. 예. 그 뭐냐면 조만한 소녀가 선물한 손수건 항상 지갑에다 넣어갖고 다녔는데 링컨도 그렇게 언론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 링컨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지요. 링컨 칭찬하는 신문 기사가 지방지에 조만하게 났대요. 그거를 매일 들고 다니면서 봤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권을 가진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검찰의 입을 막아가지고 보도를 못하게 막는다? 제가 보기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링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분의 예. 위대성은 무슨 남북전쟁, 흑인 노예 해방도 있지만 예. 링컨 이전까지는 예. 언론학에서 보면 다 정파 신문들이었습니다. 예. 어떤 파당이라든가 예. 어떤 정치적 개인이 갖고 있는 예. 신문들이었어요. 네. 링컨에 오면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네. 정파 신문, 내 신문을 갖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언론이 정상화 길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네. 정치인이 자기 신문은 안 갖겠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그렇게 옹호하는 네. 그런 신문 나는 안 갖겠다. 그걸 딱 선언하면서부터 바로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네. 현대적 저널리즘, 근대적 저널리즘이 바로 링컨한테 싹튼 겁니다. 언론학 박사라 역시 다르십니다. 아니 그래서 참 위대한 거죠. 네, 자기를 뭐 원숭이다 무슨 쥐새끼다 베라벨 얘기를 공격을 다 했죠. 네. 그때는 정파신문이라 네. 그럽니다. 링컨 보고 얼굴이 2가지를 가진 위선자다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했잖아요. 얼굴 2개면 내가 이 못생긴 얼굴을 하겠냐고. 더 잘생긴 얼굴로 갖고 다니지. 그런 식으로 유머를 받아들였는데 링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언론한테 시달렸지만
그 남북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죠. 네.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부 뜻대로 써서 민주주의가 됐겠습니까? 그럼요. 박종철, 예? 87년도에 그 영화도 1987년 나왔지만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강민창 당시 네,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했죠. 치안본부장이 기자들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물고문에서 주겠다는 것을 주겠다는 게 드러났고 나서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 60항쟁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결국은 이 우리 민주화의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죠. 만약에 지금 박종철 사망 고문치사가 보도에 나오면 가짜 뉴스를 아마 신문사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지금 조국 수사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조국 수사도. 만약 언론이 그런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네. 그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당국대 교수 그 제일제자 문제 아닙니까? 제일제자 문제. 그게 무슨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언론이 특종을 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렇죠. 그 비리가 파헤쳐지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들이 그 논문 제일 저자라는 거를 얘기를 듣고 고등학생이 제일 저자야? 전 논문을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주 그리고 대단해요. 뭐 사모펀드니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거니 그거 다 기자들이 조사하고 취재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라고 저렇게 옥죄어가지고 저런 식의 받아쓰기만 하라고 저렇게 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말기에 그 기자실 폐쇄해가지고 역풍이 많이 불었거든요. 많이 불었죠. 근데 저 싸울 걸 싸워야 돼요. 세상에요. 싸워서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싸움에서 남편이 마누라를 싸워서 이기면은 그 후유증이 오히려 큽니다. 그래도 화가 날 때는 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않습니까? 없긴 한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 옳은 남자들은, 말씀입니다. 예, 집안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아주 불편한 점이 예, 따뜻한 밥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싸움 남편이 마누라를 어거지로 이기는 거. 또 두 번째는 제가 36년 2개월 언론하고 조직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상사하고 부하가 상사 싸워서 제가 이기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네. 예? 인사권 가진 사람이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죠. 예. 예, 일시적으로 밑에 사람이 이겼다고 좋아하지는 모르지만 바로 되치기 당합니다. 세 번째로 이길 수 없는 게 언론하고 권력하고 싸움이죠. 그 언론은 일시적으로는 누를 수 있어도 그걸 어떻게 진실을 은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언론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언론 잘못한 거는 철퇴를 내려야 되지만 그거를 자기 정권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재갈을 몰린다?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정부랑 언론하고는 함부로 싸워서 좀 이길 게 없다 이렇게 봐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대통령이 누가 뭐라고 해도 유신 정부 때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법으로 네. 뭐 아무것도 못 오도록 이렇게 꽉 눌러놨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광고 탄압입니다. 그렇죠. 백지 광고. 동아일보 광고 탄압. 네. 언론한테는 도저히 안 되니까 네. 이제 광고주들을 그거는 또 권력한테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광고하지 마라. 그래서 말려 죽이겠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이 유튜브한테 지금 광고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뭐 조금만 비판하는 그런 콘텐츠 같으면 노란 딱지 딱 붙여갖고 광고 부조각 콘텐츠. 그렇죠. 어디다가 더 압력을 넣겠습니까? 광고주 협회라든지. 그렇죠. 야, 그 미묘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광고하기 싫다고 구글한테 얘기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광고 탄압을 하는 거 아닌가? 유튜브에서 옳은 소리를 하니까 재갈을 물리는 거죠. 제가를 꽉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재봉틀로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못 먹게 굶어 죽도록 이렇게 해서는 그 언론 탄압이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옳은 뉴스냐 틀린 뉴스냐를 누가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버로드를 네. 오보가 무슨 오보냐 네. 왜곡된 기사냐 네. 이걸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그걸 거예요. 권력이 판단하면 안 되죠.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법무부 검찰청에서
기자들 출입 금지시키고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것도 뉴스로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국민들이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권력이 판단하면 그건 문제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네. 오보일 수도 있고 네. 왜곡된 기사라고 생각하지만 네. 나중에 보면 그 진실이 다 밝게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게 뭡니까? 예. 바로 거짓을 숨기려다가 언론이 그걸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워터게이트가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켜서 닉슨까지 사임하게 된 거는 저는 언론의 힘, 네. 그 집요하게 파헤쳤잖아요. 네. 예. 이 주니어 기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은 그 딥스로트라고 내부 고발자가 예, 있었던 내부 거죠. 고발자. 내부 취재원들이 그걸 전해주지 않으면 언론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예. 수사기관도 예. 아닌데. 그때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라고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FBI 미 연방수사국 부국장이라고 마크 펠트라는 사람이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부 고발자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때 백악관하고 권력 내부에 있었던 일을 언론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올바로 끌어간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선진국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 부정부패나 흑막을 파헤치지 못했으면 미국이 어떻게 미국의 위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언론을 농단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밥 우드워드 예. 기자 두 분이 이제 특종을 했지 않습니까? 파헤쳤고. 네. 끝까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피해가 갈까 맞아요, 없어.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 그 펠트 부국장 마크 펠트. 예. 마크 펠트 네. 그 사람도 끝까지 입을 다물다가 맞아요. 임종 직전에 맞아요. 왜 그것을 끝까지 숨길 필요가 없다. 당신은 미국과 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신 분이다 해가지고 본인이 네. 밝히고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탄핵으로 청문회 하잖아요. 예. 미국 그 중령인가요? 현역 중령이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청문회에 가서 정복 입고 가서 자기가 들었던 거 예? 진술하는 우크라이나 출신이래요. 네. 그 진술하고 얘기하는 거 봐서 야, 저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 힘이 있구나. 언론에 섰고 내부 제보에서 정의를 그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언론도 약하고 내부 제보도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내부 고발자도 좀 네.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네. 있어야 하는데 내부 고발을 했다가 옛날에 이문옥 감사관이다 네. 뭐다 여러 분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 누가 고발을 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지금 탄핵 때 방금 그 네. 중령도 얘기했지만 백악관에 있는 참모라든가 과거에 네. 뭐 여러 그 증인들이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도 다 하원에 나가서 예. 떳떳이 그렇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이 예.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리딩 국가가 되는 거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김태우 비서관, 수사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요. 기획 그 예산 그 공무원하던 신재민 사무관 예. 이런 사람도 뭐 병원에 입원시키고 뭐 매장시킬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려는 올바른 시각, 정의감 이거를 지금 정권이 잘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눌러대거든요. 예, 그게 눌러대면 언젠가는 빵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사퇴 퇴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송구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언론 검찰 욕을 들이했어요. 성찰하라, 성찰하라. 반성하라, 네. 합리적 뭐 균형 감각을 가져라 해갖고 언론 탓만 잔뜩 했죠. 네, 물론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검찰이 뭐 잘못한 것도 많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언론도 감시 기능도 있어서 나라를 끌고 온 거고 검찰도 지금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뭐가 트집 잡을 게 있냔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엔 검찰 하나도 없고 얻어먹고 없어요. 그렇죠. 조국이라는 저 위선적인 인간의 벌인 여러 가지 사기 행각, 저 부정 행각, 부패 이런 거를 파헤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검찰 언론은 욕하냔 말이에요. 검찰 언론은 개혁돼야 되는 건 질못이 맞지만 지금 정권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입맛에 맞도록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반드시 저는 부메랑으로 지금 정권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신재민 전 기재부 예. 사무관 얘기도 네. 나왔는데 이 신 사무관도 그거 좀 청와대 입맛에 안 맞는 얘기했다가 아주 고초를 당했고 어디 병원에 저 입원해서 서울대 분당병원 네. 정신과에 입원을 딱 그렇죠. 시켜갖고 네. 한동안 뭐 아예 밖에 나오지를 예. 못하게 했다. 뭐 그런 소문까지 돌더라고. 예. 내가 뭐 현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 그 기획 예산 거기서 기획 예산 저에서 홍보 저기 고발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자살 시도까지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극심한 그 고통을 겪었는데 정말 이번 정권이 비겁한 거죠.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정권 때 고발한 거는 그거는 의인이고 지금 정권 고발하면 배신자입니까? 그래.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죠. 네, 지금 홍남기 뭐 경제부총리 캐비넷까지 열어서 지금 정권에다 그거 납품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잘했다고 저 부총리 됐는데 그것도 역할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자기 과거 정권 고발한 사람은 애국자고 지금 정권은 배신자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네. 뭐 윤석열 네. 총장이 있는 이제 대검 네, 이번에 또 법무부 네. 법무부가 주관을 했지만 대검하고도 협의를 거쳤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을까? 대검에서는 왜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 물론 윤석열 총장은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다. 검찰들 입장에서는 언론은 감시 받기 싫어하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그래 왔어요. 그렇죠. 권한을 남용해 왔어.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제대로 지금 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게 제가 기자 생활 한 40여 년 언론 생활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수사하는 거. 예, 그렇죠. 좀 그런데 왜 이런 저 취재를 봉쇄하는 이런 훈령을 만드는데 작작궁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이 아닐까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속된 말로 검찰 개혁 때문에 방방 뜨고 있잖아요. 네. 예, 조국 사태의 원인은 검찰하고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놔두고 법무부 차관 김호수 차관 뭐 검찰국장 불러서 빨리 개혁 안 나라고 서두르잖아요. 네. 김호수 차관 잘한다고 네, 또 잘한다고. 확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도 붕 떴어요 지금. 네, 붕 떴고 조국 수사하는데 저 윤석열 배제 보고책에서 배제하자고까지 얘기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이디어 내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옥죄고 뭐 검찰 옥죄고 하는 건데 검찰이 마지못해서 뭐 응한 면도 있고 또 일부는 대검에서 그 반대도 좀 했다고 그래요. 반대를 했지만 지금 분위기상 또 자칫하면 악역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겠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오래 안 갑니다. 이게 훈령으로 법무부 훈령으로 해서 당장 시행하는 거 12월부터 시행하는 게 이런 그 엉터리 같은 그 훈령이 어디 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아까 오보 문제 이런 네.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자체적으로 네. 자신들이 판단해 갖고 이거 오보다. 네. 또 검찰 수사관이라든가 또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명예훼손성이 있다 이런 것을 네. 판단하면은 지금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평연한데도 기자도 못 들어게 하고 네. 또 좀 더 나아가서 검찰청 출입도 이게 못 오게 하겠다 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중요한 언론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인데 그렇죠. 이런 정도의 훈령 이것도 훈령으로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날 홍두깨 내리치듯이 이렇게 갑자기 내놓으면 되나요? 네. 의견 수렴했다고 뭐 변협 예. 네? 변호사 협회도 물어봤다는데 그냥 통보만 했다고. 통보만 하고서 후다닥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좀 청문회도 좀 열고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박원순 시장도 얼마 전에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기사 5번 내면은 아예 그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어딥니까? 저는요
조만한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신문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권의 핵심에서 가짜뉴스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박원순 시장 올바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분도 지금 그 교통방송이나 이거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거 통해서 자기 광고 많이 하고 가짜뉴스 많이 펴뜨렸잖아요. 예. 아,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지금 경제 문제 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예. 대통령에서부터 네. 뭐 부총리 할 거 없이 네. 청와대 수석들 그렇죠. 국민들을 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렇죠. 뭐 고용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언론도 저도 뭐 언론도 있었고 기업 잠깐 가서 기업에서 언론 상대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언론이 개혁해야 할 때는 좀 많아요. 언론 신문사 중에서 가장 큰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으로 말하면 삼성전자인데 거기는 조선일보는 기자를 투 트랙으로 키웁니다. 하나는 선비로 키워요. 기사 쓰는 선비로. 한쪽은 장사꾼으로 키웁니다. 경영 전략이죠. 예, 그래서 기자를 광고국으로도 보내고 실적 좋으면 다시 승진시켜서 편집국 데스크를 맡기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고칠 거는 많아요. 아, 물론이죠. 많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재갈을 몰리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또 하나는 네. 지난번에 포트라인 네. 정경심 때문에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 소환. 네, 그래서 네. 검찰에서는 그거 없앴는데 네. 이제 법원에서 네. 영장 실질 심사 네. 받으러 가면서 네. 처음 얼굴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언론들이 쫄아가지고 일부 언론은 다 네. 얼굴을 가렸습니다만 네. 방송 신문 네. 할 거 네. 없이.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 없앤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조국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국 네. 수사를 앞두고 제1수혜자가 또 조국이에요. 그렇죠. 왜 조국 집안부터 시작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네. 네. 모든 걸 다 조국부터 이 나라가 조국 나라인가? 예,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경심 사진 공개한 거부터 저 피의자 그 소환될 때 얼굴 공개 안 한 거부터 모든 게 저는 너무 조국 집안 우선이고 눈치 보기가 많다. 지금 조금 있으면 소환할 거 아닙니까? 예. 소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체 뭘 물어봤는지도 이제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언론에. 할 수가 없죠. 예.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요한 그런 그 국민적 관심 사항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수사를 하더라도 네. 국민들은 깜깜이. 깜깜이죠. 예. 그래갖고 덮어버려도 알 길이 없고 언론이 견제할 수 있는 감시 기능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요. 네. 그게 제일 문제죠. 예. 진짜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의 네 바퀴 중에서 언론 재갈 물리는 게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건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 지난번에 뭐 한번 얘기했죠. 신독재 뭐 4가지가 뭐 있었는데. 예. 뭐 언론 이코노미스트. 재갈 물리는 거, 또 폭력을 용인하는 거. 또 사법부로 이렇게 꼼짝 못하게 그렇죠. 장악하는 거. 심판 사법부 장악하는 거. 또 하나는 그 상대방 적장을 공격하는 거. 예, 예를 들면 그 황교안 야당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을 끊임없이 나경원 같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축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재로 가는 지금 자칫 독재로 가는 그 KTX를 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KTX인지 SRT인지는 모르겠네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참 언론의 위기는 언론 자체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 위기로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인식을 하기 네. 때문에 사실은 뭐 윤 대표나 저나 좀 열을 좀 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아까 뭐 박원순 시장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유시민 같은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권의 권력 실세라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언론관이 정말 정상적인 언론관인가? 이분들이 과거 운동권을 했다. 시민사회단체 NGO를 이끌으면서 정말 소통을 중시하고 언론을 중시한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자기가 언론을 가장 많이 득을 봐서 권력을 잡은 여권 핵심 실세들이 가장 지금 언론을 활용해서 또 흑색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인간적인 환멸 같이 느낍니다. 인간적인 환멸. 예? 그 중대 발표한다고 29일 날 윤석열
내사설 얘기했는데 뭐를 중대 발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사를 한다고 했다더라. 예. 카더라 얘기만 조국은 안 된다고 했다더라. 그게 카더라 방송이고 그게 오보고 외국 방송입니다. 자, 내사가 문제가 되려면은 내사 전에 단서도 없이 유죄를 단정하고 들어갔다는 게 그래야 범죄가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욕할 건데 지금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들었다더라 카더라 갖고 여권의 실세다 원외 인사다 그러는데 그 누구를 얘기하라는지 또 최순실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건지 저는 참 유시민 보면은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은 언론한테 할 게 아니라 혹세 무민하는 이런 정치인들한테 때려야 해요. 그렇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시민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언론인이라고 했잖아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압력을 때 그것도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가짜뉴스의 본보기인 유시민부터 처벌해야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리고 물론 뭐 그동안 검찰 수사라든가 또 경찰 수사는 더 합니다만은 이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은 보호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공인이라든가 공적 인물과 평범한 일반 사람과는 전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권력이고 검찰이고 간에. 그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호하는 이 훈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개혁이 되려면 정말 그 억울하게 누명 쓰고 20여 년 감옥에 있는 윤모 씨 그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게 검찰 개혁 아니에요? 억울하게 20여 년을 살고 그분의 화면을 보니까 그 어릴 때 소아마비로 소아마비로 도저히 무슨 범죄를 할 수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살해를 했다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증거 조작하고 이런 거를 검사까지 다 무사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애도록 하는 게 검찰 개혁이지 어떻게 조국 같은 사람을 보호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검찰 다시 태어나야죠. 정관 예우도 없애야 하고 하는데 지금은 검찰 개혁보다 더 급한 게 저는 청와대 개혁이고 공수처보다 더 급한 게 청와대 비리수사처라고 봐요. 청와대 비리수사처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공수처보다 더 급한 게 청비처라고 봐요. 아니 거기 특별감찰관인가 두 개 돼야 있는데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석수 씨 저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보내놓고는 그거는 뭐 딱 그러니까 누가 청와대를 지금 견제하고 감시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자들도 뭐 다 우리가 출입할 때는 뭐 비서관실이고 어디고 다 출입을 했어요. 지금 그 거의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기자회견은 45번 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딱 3번 했어요. 그러니까 할 길이 없네. 그러나마 또 이렇게 기자실 접촉 금지하고 자꾸 봉쇄를 입을 막아요. 눈도 가리고. 근데 이게 안 나옵니까? 저는 요새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특혜설부터 뭐 우리들 병원이니 뭐 북한 석탄 문제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다 터지면 그게 게이트가 되고 그게 바로 정권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걸 막자고 지금 이렇게 언론 입을 재갈 물리는 그런 뭐 이런 훈령도 만들고 공수처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국 일가를 위해서 이렇게 언론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몰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법무부도 검찰을 개혁한다고 검찰 힘만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할 걸 하고 못할 걸 못하고 할 거 못할 걸 가려서 할 건 더 잘하게 해주는 게 검찰 개혁이지 저렇게 무조건 힘 빼고 기자들 봉쇄하고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자실 폐쇄를 강행하더니 문재인 정권에서는 취재의 자유마저 봉쇄하겠다고 나서니 정말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민주정부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